안녕하세요. 오늘은 섹슈얼라이제이션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국제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죠. 이제 지명자인데요. 조 바이든이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조 바이든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미투에 지금 휩싸였는데, 타라 리드라고 하는 이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이었을 때에 근무했던 여성이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캠프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타라 리드의 주장은 당신은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퇴를 해라,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 타라 리드의 진술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한다, 존경한다고 했다가 또 이러한 진술들을 미투를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좀 저술들이 출판돼야 할 텐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제 성 관련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진술들이 많이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런 진술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누구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억나지 않았던 기억들이 나기도 하고,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성 관련 범죄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타라 리드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조 바이든 캠프에서의 주장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아마도 미국 민주당은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태까지 고려한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트럼프와의 어떤 대선에서 민주당은 여성의 권익 앞장서서 풀어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 집단인데, 역행하는 사건을 저지른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착취물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한데 뭐 이 포르노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착취물이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 그것은 to make someone into something. 누군가를 어떤 사물화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이 책을 제가 여러분 이제 마동나의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프리가 하우고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 저작을 한 겁니다. 이 책에서 지금 그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을 통해서 소녀들이 육체를 매개로 성인 여성으로 사유화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해서 여성의 육체가 성적 의미를 갖게 되는 획득해가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를 우리가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섹슈얼에다가 소셜라이제이션을 같이 붙인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소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지금 예전과 달리 남성도 성적 대상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어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결국 이제 육체의 정치학. 사실 이 책의 많은 저자들은 프리가 하우그를 비롯해서 많은 저자들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푸코의 방법론을 푸코의 어떤 윤리학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의 역사 1, 2, 3편이 있거든요. 특히 거기에서 이제 1편 어떤 우리가 이제 지식의 의지, 알매 의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4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여성의 성상품화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몰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항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기 이제 성욕처럼 식욕에서도 죄의식을 느끼는지 말해보자. 너무 좀 지나친가요? 식욕에 대해서 이제 성욕에 대한 죄의식은 사실 이교도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나 이런 쪽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갖다가 악으로 본다든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현대 동성애하고는 다르지만 그 성인 남성과 그 소년이 그런 사랑 관계를 갖는 소년애라고 파이더라스티아라고 하거든요. 예, 그 현대 동성애하고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는 이 소년애적 관계를 굉장히 찬양했죠. 찬사를 보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용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적 행위 자체를 악으로 이렇게 그 치환하는 그러한 문제는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아담의 타락, 뭐 원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성욕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그 인간은 이제 동물적 요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생존과 번식 또 인간 종의 생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이제 물론 뭐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아예 거세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뭐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네요. 근데 식욕에서도 죄의식을 느끼냐? 여러분 식욕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일부러 만든 건데 적어도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으시죠. 식욕에서 또 이제 콤플렉스도 느낄 수 있고 그래요. 아주 심한 경우는 죄의식도 있죠. 거식증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기억 기술 작업이라고 하는 메모리 워크라고 하는 공동 작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육체 프로젝트라 그래서 또 바디 프로젝트인데 그 저기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 여자답게 남자답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은 경험담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엉덩이 프로젝트, 가슴 프로젝트, 손 프로젝트, 헤어 프로젝트, 다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그 몸에 대해서 여러분 몸에 대해서 남자답지 못하다, 뭐 여자답지 못하다,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셨을 거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뭐 사회적인 조롱이나 뭐 그런 것도 받으셨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성적 매력이 하나의 그 사회적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 매력이 그 본인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사회가 특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성들이 기준이 된 그러한 외모가 있습니다. 남성의 시선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그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잘 모르면 대화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뭐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고 나고 내가 뭐 누구네 뭐 이러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외에 우리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성별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나이 모르는 거하고는 전혀 달리 문제가 더 심각하죠.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른다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렵거든요. 그 외모도 이제 남성적인 외모가 있고 여성적인 외모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애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몸이 내 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정치학이라고 육체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탈코르셋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코르셋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이제 가슴과 엉덩이는 크게 보이게 하면서 누구의 시선 때문이 남성 시선이죠. 허리는 아주 잘록하죠. 아주 가는 허리인데 왜냐하면 남성이 손으로 이렇게 그 안을 수 있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만 이 코르셋을 양쪽에서 잡아다니다가 기절하는 경우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그런 어떤 구속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아마 그런 얘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참으로 이거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다이어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는 사실 뭐 질병을 예방한다든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식이요법인데 이거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냥 살 빼기죠. 살 빼기. 우리 저기 TV 같은데 보면은 그 방송에도 계속 다이어트 식품 팔지 않습니까? 뭐 약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여러분 이 한서설화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의 정치학 성정치라고 이 그 석사학위 논문인데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섹슈얼리티 강의 이게 첫 번째 이제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은 더하죠. 한때는 그 얼굴, 뭐 저기 얼굴을 많이 성형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몸 전체입니다. 뭐 페디큐어니 뭐 네일 아트니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머리 어깨 무릎발입니다. 뭐 온몸 전체가 관리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사실상 이제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조차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날씬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여성들의 이 다이어트가 강압이냐 아니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살 빼기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두고 보면은요. 사실 여성이 이 남성의 시선이 기준이 된 이러한 외모 가꾸기를 함으로써 이 사회에 이제 편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이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이제 또 안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뭐 극단의 어떤 식단을 실천한다든가, 진짜 뭐 그 어떤 빈혈이라든가 뭐 그 외에 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강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너 누구하고 연애하나 봐. 많이 예뻐졌는데 뭐 살도 빠지고 막. 근데 여러분 사실 연애하면 예뻐지고 살 빠지고 그게 그냥 연애하니까 그러는 걸까요? 그 상대방의 시선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여성들에게서는 또 아줌마 체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 여성으로서의 매력, 섹시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짜 뼈를 깎고 살을 빼는 이러한 고통을 이제 감수하게 되는,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성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타일 코르셋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여성의 몸은, 여성의 성은 그냥 그 권력의 각축장입니다. 남성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리가하우그가 이제 그 여성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직업 활동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 참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소녀가 섹슈얼라이제이션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일정한 그 남성 사회에 편입이 돼서 사회적인 지위를,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 무기 삼아서 그러한 몸을 만들므로써 남성 사회에 편입이 돼서 그걸 무기 삼아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참 힘든 일인 거예요, 이걸. 이 사회와 투쟁한다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겠다. 솔직히 그러한 그 성적 매력을 개발해서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남녀를 떠나서 사회적 성공을 뭐 거부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확률이 높지가 않죠.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많은 이 바디 프로젝트가 있지만 다리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보자면, 여기 이제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썼던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언니, 오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언니는 조심스럽게 두 다리를 붙인 채로 앉아 있고, 자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팔다리를 다 벌리고 앉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막 그러지 말라고 강요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뭔가 음란한 무엇인가가 그런 있다는 그런 뒷맛을 남긴다, 뭐 성적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회화가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는 뻔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근데 다리만 그렇겠습니까? 네. 뭐 왁싱을 한다든가 다 진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몸이 다 이제 어떤 그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는 이제 많은 이 공동 저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머리 헤어는 어때야 되고 뭐 가슴은 어때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거든요. 손은 어때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알고 보니까 결국 여성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또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도 그러고 그러한 많은 어떤 성장치라고 푸코가 표현하는데 뭐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그 외에 많은 단체들 아니면 가정 그런 데에서 여성답게 여자답게 남자답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강요를 이제 받고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서 이런 저술 작업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학창 시절에 너는 왜 뭐 여자같이 그러냐, 너는 왜 남자같이 그러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거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러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는 집단적인 삶의 양식을 발전시켜서 개인적 고립 상태를 극복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직된 힘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성들이 주체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면 조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결론으로 내리죠. 그렇게 저항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우리 여성들을 사회화시키는 수단이자 사회화의 목적 그 자체가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게 참 육체가 진짜 우리가 여기 성상품화가 왜 문제냐? 여러분, 여성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적 환원주의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성적 존재로만. 인격은 어디가 있고, 인간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너무 협소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협소하고 편협된 영역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그 잠재성들을 다 사상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상품화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섹슈얼라이제이션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계급 장벽을 구성하게 되는 과정을 폭로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돌밥이라고 그러죠. 돌아서면 밥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 것 같아요. 예, 밥 차려주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예, 이 집안에 그 집안일 있지 않습니까? 뭐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가사노동이 무료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빼버리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노동 활동만 그 경제 영역에 집어넣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얼마짜리가 되면 굉장히 이제 보이는 영역이 될 텐데 이거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보입니다, 이게. 계속 밥을 집에서 먹으니까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그 지금 코로나 19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이 재평가를 이제 이미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 저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과 다른 인식을 가지며 새로운 연관을 주조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게 하도록 육체의 정치학을 실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치학, 몸의 정치학.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푸코가 얘기하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담론과 권력과 진리가 이 안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하고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배틀필드입니다. 여기가. 예.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사랑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 굉장히 미학적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도 좋은 얘기들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푸코의 방법론을 가져다가 이런 작업들을 해온 거죠. 예. 푸코의 권력론. 이것은 여러분 푸코의 권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력, 인과적 권력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푸코가 얘기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인 게 아니고 생산적인 권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담론 권력들이 사실상 그 여성의 육체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성적 매력을 더 발산하고 더 개발하라고, 더 날씬해지라고, 더 가꾸라고, 몸 전체를 바꾸라고, 살을 빼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생산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억압이 아니고. 이게 바로 푸코의 새로운 권력론인 겁니다. 권력은 억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푸코의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면 여러분 그 주체적 종속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화과학이라고 하는 컬처럴 스터디즈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이 주체라고 하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복종적 주체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여성들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주체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남성 시선이 중심이 된 그러한 만들어진 외모,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요구를 내면화해서 마치 주체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체적 종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주체화, 그거 혼자 못 만듭니다. 여성들이 성적 존재로 환원된 이
이러한 부조리한 그 여성에 대한 이해를 깨고 예, 조직적으로 여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그게 진정한 주체화죠. 물론 푸코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권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권력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코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훌륭한 철학자가 아니다? 아니죠. 어설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 어떤 권력의 계보학을 통해서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러한 그 지형을, 권력 지형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푸코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자, 그 4번으로 가보면 성에 대한 억압가설과 그 해방가설의 의미와 한계를 말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프로이트와 푸코의 이게 대립점이거든요. 그 뭐 책 두 권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의 역사 이거 1권인데 이 미셸 푸코가 3권까지 이제 그 출판을 하고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4권이 나왔거든요. 원래 사후에는 출판하지 말라고 이제 푸코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출판이 안 되고 있었다가 저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4권도 출판이 됐습니다. 네. 이 푸코의 이 성의 역사는 그 뭐 그리스 로마의 뭐 소년회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성도덕,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어떤 자기 배려, 어떤 그 자기 수양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히 그 뭐 고전어들, 그냥 그리스어, 라틴어들에 대한 많은 연구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재미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성의 역사 일권은요, 이 시리즈의 서론격인데 여기에서 사실 그 아주 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억압가설, 그러니까 성이 억압됐었다, 억압돼 왔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트의 주장이죠. 그 여러분 요 저기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여기 이 책 안에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또 아티클이 있습니다만, 이 말 그대로 그렇겠죠. 이 프로이트의 그 범성욕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이라고 하는 첫 번째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적 성도덕이 있고 문명적 성도덕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어떤 관계겠습니까? 그것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문명이라는 거잖아요. 이 프로이트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성은 억압돼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문명이 이렇게 꼽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억압이 그 이런 어떤 현대인의 신경병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문명 속의 불만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억압가설인데요. 그 푸코는 이 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왜 성이 억압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이 억압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에 관한 담론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 결혼 생활에서 갖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전부 속속들이, 또 심지어는 신부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지침도 내려줄 정도로. 그리고 그게 이제 정신분석학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귀를 새냈다라고 표현까지 여기에서 조금 그 정신분석학자들에 대해서 좀 조롱을 하는 내용이 푸코가 있는데, 말로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압된 걸까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관한, 성이 억압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억압의 가설은 틀렸다. 틀렸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근데 읽어보면 틀렸네. 이렇게 되게 재밌죠. 그런 부분들이. 읽으면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고해성사라든가 아니면 정신분석학자들과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성에 관한 담론들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다. 이게 뭡니까? 바로 권력이죠. 권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에 대해서 구획하고 그러한 담론들을 지도하고 오히려 더 많이 양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의 역사는 그러한 그 억압 가설에 대한 반박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뭐 성의 해방, 해방 가설이라고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건 성의 해방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해방은 없죠. 푸코에게 있어서 그조차도 권력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로 이제 성상품화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여성의 인격이 부정된 채 성적 존재로서 상품 가치로 이렇게 환원되는 인격과 능력보다도 여성의 외모와 몸, 그 사회화된 몸, 그 젠더화된 몸이죠. 젠더드 바디라고 하는 성별화된 그 몸, 그것에 대한 이 사회의 그 수많은 어떤 억압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여성의 어떤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거, 남성의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꼭 누군가를 유혹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꼭 한다기보다 그 자신만의 그런 매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학적인 과정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